네, 머니올라 매 회차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패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태민 작가님, 교수님과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뉴스는 어떤 거였어요? 일본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산으로서. 자산으로서 어떤 의미예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연기금 이상적으로는 내가 젊어서 번 돈의 수익의 일부를 맡겨서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늙었을 때 그 수익을 배당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기금은 인구 피라미드를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노년 세대를 부양하고 내가 노년이 됐을 때는 젊은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는 거죠. 한 가구에서 일어났던 거를 사회 전체로 확장한 건데요. 이거의 전제인 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제 역피라미드로 가고 피라미드, 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본이 가장 먼저 그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고 제도도 빨리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고령화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건 제 완전 추측인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신흥국들의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일본이 노령화됐을 때는 그 신흥국에서 번 생산성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데 국가들 관계는 그렇게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동결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떨 경우에는 빚 못 갚겠다고 이게 디폴트도 선언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눈을 뜬다면 그 점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도 있을 만큼 그런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반응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그 뉴스에 반응을 했나요?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요. 이 시장에 아직 선수들이 덜 들어왔어요. 그만큼 주류화가 덜 됐다는 건데요. 알려지지 않은 부정적인 뉴스에는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외국의 어떤 박사가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날 바로 5%가 빠지고 그랬어요. 불과 그게 7년 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극복이 된 사안들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모르면 뭐 그런가 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그 말이 나온다면 바로 그렇게 빠지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그 원리를 알아서가 아니고 그 정도는 반영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건 진짜 굿뉴스야. 반응을 안 하거나 늦게 합니다. 특이하네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그러면 있어요. 그게 반응하기 전에 텀이 보통 얼마나? 점점 짧아지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ETF 승인 같은 것도 네. 대표적이거든요. 텀이 한 달 열흘이나 갔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열흘 동안 가격이 안 좋았어요. 5천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 ETF의 뉴스의 시작은 작년 9월 1일에 미국의 재무회계관리기준위원회가 법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샀을 때 시가 평가해라.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법인 보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 달도 안 올랐어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늦가을부터 반영되었고 막 가격이 막 오르거든요. 이번에 일본의 연기금도 그런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홍콩에서 ETF를 승인한다. 뭐 이런 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중동 오일머니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의외의 굿뉴스. 뭐 일본의 연기금이 고려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반영 잘 안 돼요. 해석을 못 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야, 이건 굿뉴스야 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알려져 있더라도 부정적인 뉴스인데 그걸 언론들이 세게 말하면 가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해 그것들이 몇 개가 예고가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물량이 올해 10만 개의 비트코인이 덜 채굴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네. 그 줄어드는 물량이 올해만 따지면 10만 개예요. 근데 올해 14만 개가 비트코인이 신규로 풀려요. 그 14만 개는 뭐냐면 10년 전에 마운트 곡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때 20만 개의 그 창업자의 그 CEO의 개인 지갑에서 20만 개 비트코인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거를 법정 관리 상태에 있으니까 고바야시라는 그 법정 관리 변호사가 자신 나름대로는 투자자들한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2018년도 1월에 고점에서 자기가 갖지는 않지만 6만 개를 팝니다. 너무 다행스럽죠. 지금 그래서 14만 개밖에 없어요. 그 14만 개의 물량이 올해 10월까지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보다 지금 200배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인데 그 14만 개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굶었어요. 1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받으면 현금화 할 거다. 네. 설사 안 하더라도 현금할 거다는 공포감이 가격에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디어가 막 떠들겠죠. 또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요. 이럴 때 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안 사는 거는 예. 옵션이 아니다. 아니, 아예 옵션이 옵션조차 아니에요. 아니다. 예.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냉정하게 좀 차분했을 때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고생을 덜합니다. 지금이 차분해요. 지난주에 1억 막 넘고 막 할 때가 좀 흥분 상태였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9천만 원을 주저앉았거든요. 이럴 때 좀 차분해요.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조정기. 올해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존의 패턴처럼 계속 억눌려 있다 막판에 팍 올라가고 한꺼번에 꺼지느냐 아니면 계속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느냐인데 저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확신은 없는데 네. 후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만 달러가 깨졌다가 6만 달러로 주저앉았다가 6만 달러 미만으로 푹 꺼져서 3만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큰 폭락이 온 거고요. 6만에서 반등해갖고 다시 7만 뚫고 8만 간다면 이제 계단식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패턴을 2달 주기 혹은 3달 주기를 반복하겠죠.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비트코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초기 홀더들이 아주 헐값에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들이 부자가 됐거든요.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땡겨 썼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이 나올 거가 네,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다 파는 시기를 알 수가 있나요? 뭐 공개됩니다. 그 지갑 비트코인 지갑 공개되니까 고래가 움직였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고래가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팔려고 보낼 때 움직이고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빼낼 때 움직여요. 후자인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고요. 전자인 경우는 가격이 곧 폭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최근으로 돌아가서 7만 2천 달러로 봤을 때 그때 가격이 가파르게 막 올랐던 그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막판에 7만 달러 돌파는 약간 포모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만에서 6만까지 쭉 올라간 거는 이제 ETF 승인이 뒤늦게 반영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ETF 승인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상장 그렇죠. 승인 관련해서. 그거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총선이 끝나야지 이제 가닥을 잡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ETF 승인된 날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그쪽에 계신 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 뉴욕에서 일찍 발표했으면 우리가 밤새 회의를 했을 텐데 저도 그날 아침에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영업시간 막판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인가 6시인가 7시였습니다. 오전에 일찍. 그래가지고 바로 출근하자마자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황운하 총리님 잘 넘어가셨어요. 뭐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금융위 부투정 다수께서 주식은 뭐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 도움이 안 된다. ETF 다 금지할 거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당 야당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을 꺼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왜 따로 가지는 못한다. 갈라파고스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잠깐 짚어봤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 미성숙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관리를 안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안 해서요? 네. 금 같은 거는 원래 요동성이 되게 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금은 관리를 해요.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팔고요, 기관들이. 혹은 내다 판다고 이제 암시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집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 그런 큰 기관들이 방어 매집을 하지도 않고 올라가면 뭐 파는 경우는 많겠죠. 근데 투자를 안 해놨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금은 이제 1,300조 원을 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등치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천억 자산가들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하면 작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공인된 자산이 아니니까 주식을 가지고 만약 그렇게 세력들이 작전을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법이 되게 엄해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근데 월가가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트가 위험한 게 알트는 아직도 소지가 그럴 수 이럴 있는. 수 있죠. 덩치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제도화돼서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한 게 우리가 주시하겠다라는 걸 많이 할애했어요.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작전으로 간주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빨리 비트코인이 그렇게 제도화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들 중에 일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옛날처럼 막 뭐 내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사기야 해가지고 막 가격 폭락시키고 뭐 트위터 일론 머스크처럼 해갖고 뭐 비트코인 나 팔았어 해가지고 이거 다 작전됩니다. 기소당해요. 그걸 절제하겠죠. 그러면은요, 요즘 이제 1억 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2억 원 갈까?잖아요.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그 되게 위험한 거대요. 1,000분 중에
999분은 그냥 이거를 한 명의 의견이라고 듣고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는데요. 1000명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이제 맞아요. 안갚음을 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1억 원을 터치했는데 올해가 시기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맞거든요. 반감기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가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평화로운 과정을 거칠 거라는 예상보다는 서로 승복을 안 하고 되게 치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여파가 오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혼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되게 그 상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죄송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그거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상승 여력이 일단 충분하다라고 네. 보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승인해줘서 지금보다 더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관 자금 유입이 더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그 기대감들이 지금 시세에는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 반영돼 가고 있는? 아직 덜 반영됐다고 보고 아직요.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예. 그 또한 상승 여력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고요. 실제로 이제 매집 물량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비트코인은 너무 희소하다. 생각보다 훨씬 희소합니다. 2100만 개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게 뭐 단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 어떤 딱 완결된 걸 갖고 싶어 해요. 하나를 갖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5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천 개, 몇백 개가 일부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기에. 그래서 하나를 지금 가지려면 헐떡거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중산층은 헐떡거리지만 이제 부자들은 하나 갖죠. 하나나 10개를 갖죠. 쉽게. 그들이 깨닫는 과정이에요, 지금 올해가. 전환점이 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비트코인을 모은다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올라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다. 그럼 이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걸 실물로 사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정비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는 믿을만 하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면 거래소가 어떻게든 비트코인 구해가지고 거래소의 금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산다면 거래소에 두셔도 되는데, 원래 비트코인의 매력은 유사시에 내가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유사시에 거래소가 문을 닫아요. 어느 나라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를 사서 상당 부분을 좀 조금씩 팔고 사고 해야 되니까 놔두더라도 상당 부분을 빼내야죠. 개인 지갑으로. 근데 그게 실물은 아니라고 하셨죠? 개인 지갑이 실물을 담는 방식입니다. 그 담는 방식인데 진짜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아니죠. 디지털이니까. 네. 눈에 보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보죠. 눈에 보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본다. 네. 약간 조작적 정의 그렇죠. 같은 느낌. 숫자가 표현이 되죠. 숫자가. 그렇군요. 유사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란이 났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데. 네,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부분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막 튤립이다 이렇게 비난하다가도 이 논리 앞에서는 다 숙연해지는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을 폴란드 국경 밖으로 보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달러가 많지 않았던 거죠. 달러를 갖고 있더라도 은행 통장에 넣어놓지 종이 달러로 많이 빼놓고 있지 않았던 거죠. 종이 달러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겪으면 폭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동결합니다. 외환은 특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폴란드로 넘어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국제 단체로부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송금받았어요. 친척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여 듣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때 많이 변했어요, 생각이. 이것도 역시 가격에는 반영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격 안 좋았어요. 계속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반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에 쓰인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생각을 바꾸게 한 가장 결정적 모멘텀이 아마도 2022년 2월달 러우 전쟁 때 그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고 거죠. 이 부자니까. 전 세계에 어디서는 전쟁이 계속 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이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중산층이야 서민도 별로 없는데요. 저는 그런 수준에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일론 머스크 정도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는 상해에 공장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장이면 몇 조 되겠죠. 근데 그중에 장비 하나만 해도 몇 천억일 텐데 그걸 위안화로 팔아요. 위안화를 팔아서 중국 정부한테 그 위안화를 가져가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거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나올까요? 그건 뭐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할 수는 있다면 여러 방법을 써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통공을 통해 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빼내겠죠. 비트코인은 간단합니다. 그냥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그렇게 여러 나라에 자기 자산을 분배하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일부를 담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네요. 네, 도치코인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작아가지고 자기가 사면 가격이 오르고 자기가 팔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네. 필요할 때는 헐값에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비트코인 시총이 일론 머스크의 1,000억도 가볍게 받아줍니다. 그렇게 출렁이지 않아요.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거 고민해 보자고요. 슈퍼리치 입장에서 고의 해바라기일까, 도자기일까, 금괴일까, 비트코인일까, 유사시의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1,000억 원 이상을 담아서 넘게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다고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가 판다고 헐값에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질량이 있는 모빌리티와 질량을 갖춘 자산이 무엇일까?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숙연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 떠든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대가로. 저희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그냥 생활하기 빠듯하니까 이 슈퍼리치들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배, 100배 오르면 좋겠지만 그거 별 관심 없어요. 모빌리티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슈퍼리치의 고민이 저희들에게도 해당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슈퍼리치가 잡을 거 우리가 선점해갖고 그들한테 비싸게 팔자는 거죠. 외인이 살 국내 주식을 담아뒀다가 외인한테 파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전략이네요. 그들은 내가 얼마에 필요하면 사기 때문에 그들한테 팔 생각을 하고 웃돈을 주고 팔 생각을 하고 사자는 거죠. 아직 그들이 덜 깨달았으니까. 내공이 네 작가님 많이 배웁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2014년에 발견하고 되게 자존심 상했던 사건이 있어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가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저는 빌 게이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감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나? 그건 아니고. 내가 빌 게이츠보다 바쁜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왜 빌 게이츠는 2년 전에 안 걸 나는 모르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뭘로 싸울 거야 이 세상에서. 없는데 기민함과 유연성밖에 우리가 뭘 더 가지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유연하게 행동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빌 게이츠는 바쁩니다. 우리는 더 기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데 의미에서는? 그것도 졌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다시는 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기민함과 유연함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역시 상상을 못해요. 생각 그렇죠. 자체를 못한다. 생각 자체를 못하죠.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면요? 급급해서 그래요. 급급해서.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급급하지 않은 거죠.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why not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래서 늘 이겨요. 그들을 이겨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보려면 조금만 앞서가자는 거죠. 어차피 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사요. 모빌리티 때문에. 그럼 내가 먼저 사서 알받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네요. 근데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한번 네. 여쭤볼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러면? 아,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요? 네. 작가님 생각하시는. 올해 일단 안 좋은 뉴스들이 예고가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트 곡스 물량도 있고 뭐 각각 국가기관이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수사기관들이 일부 갖고 있어요. 많은 물량을. 그래서 그걸 토해낼 수가 있죠. 근데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자산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부러 가격을 폭락시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비트코인이 막 불장이 오면 중국은 자본 유출이 심각하거든요. 중국은 비트코인 남은 규제 조치가 없어요. 하나밖에. 소유 금지. 소유 금지를 카드지만 불가능하지만 한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뭐 부정적인 여파가 있는데 가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꺼리는 가장 부정적인 그 뉴스는 CBDC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아,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체인이니까 낡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게 나와서 대체하지 않을까? 이걸 가장 두려워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개연성은 비트코인의 길을 갈 거라고 보지만 추월당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후보자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자기 자신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국가하고 싸웠어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경쟁자들이 안 들어와 있네요.
구글, MS,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이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특히 이더리움은. 근데 이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네, 빅테크. 왜 안 했느냐? 네, 왜 안 했어요? 정부 눈치를 본 거예요. 정부는 여론을 보니까 여론의 눈치를 본 거죠. 근데 SEC의 승인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파란 깃발이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월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월가는 다 본 것 같아요. 월가는 됐고 뻔하고 신호가 계속 왔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계속 비트코인 비난하면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거죠. 이 5개의 빅테크. 뭐 페이스북까지 넣는다면 6개가 되네요. 근데 페이스북은 3년 전에 칼을 뽑았다가 한번 되게 혼났고요. 리브라로. 이 5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뭔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안 했어요. 근데 이 5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향한 게 메타버스, 금융, 무역, 복합 경제권이거든요. 생태계. 그걸 원래 지향하고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그 브랜드로. 근데 그걸 이더리움이 하게 놔두지 않죠. 너무 거대한 시장이니까. 그러면 위험 요소가 있다 예상되는. 최악의 신호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맞고 이런 건 아닌데 빅테크들이 만든 플랫폼이 이더리움을 잡아먹고 비트코인도 위협한다. 뭐 이게 아마 상상 가능한. 그렇죠. 상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리움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트코인 살까 이더리움 살까 고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시세 차익도 지금 있고 하니까. 근데 우선 그 둘이 다르다면서요. 비탈 퓨테리라는 분이 만든 게 이더리움인데요. 비탈 퓨테리는 17살 때 비트코인을 발견했어요. 고1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기적 목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비트코인은 세계 인류가 만든 최초의 등기소다. 기록을 하면 무엇인가 여기서 대단한 게 나온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 비트코인 확장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마스터코인 프로젝트라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진영이 워낙에 완고해요. 비트코인은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메인넷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를 느낀 비탈릭이 나와서 몇몇 개발자하고 같이 개발한 게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 확장이 비트코인보다 크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주장자들은 보통 젊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굉장히 강조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플랫폼은 전 세계에 이런 빅테크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을 전부 아우르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고부동하게 주장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인가 이더리움을 살 것인가 그런 투자 기준을 여쭤보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더리움도 좋은 투자 방식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세계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자산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은 가장 진취적이거나 진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검증됐으니까 좀 더 수익률을 더 보고 싶다면 이더리움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네. 투자를 할 거면 50은 무조건 비트코인, 25는 이더리움. 나머지 25 가지고 당신이 해보고 싶은 거 이름 좋아서 선택하든 뭐 유망해서 선택하든 그 밈이 좋아서 뭐 강아지가 예뻐서 선택하든 알아서 해라 25는. 소위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25% 정도만 알아서 해라. 그걸 못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게 몇 년 돼요. 그 못하게 할 수가 약간 없더라고요. 마지 못해. 어떻게 그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0배 보는 자산이거든요. 그 10배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보여요. 이 세계에서는. 언제 내가 부자 돼. 1억 넣어가지고 10억 된다 그래서 기분 좋겠지만 그걸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트코인 중에서는 일주일 만에 100배도 가요. 잘하면 뭐 1년 동안 1000배도 갈 수 있어요. 그걸 다 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슈퍼리치들의 생각은 아니라 역시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급급하니까. 개미들의 생각. 네. 그리고 붕괴되는데 그래도 혹시 알아요? 10만 원 정도 사놓는데 뭐 그게 1000배가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는 질문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요동을 치잖아요. 지금처럼 비트코인 쭉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만 혼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따라 올라가요. 비트코인 약간 둔화되고 이더리움이 따라 올라가다가 이더리움이 둔화돼요. 그러면 이제 알트 시장에 어떤 게 막 뉴스가 계속 납니다. 100배 됐다, 1000배 됐다 이러면서 이 전체 이 파티가 끝나가는 거죠. 그건 어떻게 골라요? 그 알트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가 좋아서 예뻐 보여서 밈이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뭔가 기준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아, 저예요? 장애 주식보다 훨씬 어려운 그렇네요. 영역이죠. 운에 맡긴다. 약간 그런 정도의 접근? 몇 가지 그 유행을 하니까 키워드는 있어요. 올해 키워드는 확실히 AI인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AI하고 블록체인 무슨 상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얘기하는데 어제 포장을 할 거예요. AI를 블록체인하고 연결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블록체인하고 붙으면 뭔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은 저의 주장은 뭐냐면 뭔가 하나라도 보여주자. 하나라도. 올해는 제발 그냥 보여주자. 뭐 원숭이 그림 뭐 가지고 1억 됐다. 뭐 고양이 그림 갖고 몇천 이런 거 말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블록체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의 소박한 주장인데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고 한탕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불장이 오면 뭐 그냥 포장해갖고 AI 신원인증, 월드코인 같은 거, 신원인증, 그다음에 예측시장, 도박이거든요.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네. 이 세 가지를 믹스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든지 해가지고 쭉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게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타죠, 사람들이.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 해주는 거예요. 반감기를 계속 여쭤봤어요. 이번 반감기가 네 번째인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패턴대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세 번의 반감기는 전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반감기 전에는 안 좋았고 반감기가 지나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반감기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폭발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선방향이 됐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감기 효과가 선방향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감기로 다 오랫동안 줄어드는 공급 충격이 10만 비트코인인데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나온다. 14만 개의 마운트 곡스 물량이 올해 예정되어 있다. 네. 물론 시장에서는 그거 금방 받는다라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억이 넘었다가 이번 주에 9천만 원이 막 깨질랑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안 좋을 땐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럼 아주 적은 양도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역시 늘 개미들은 마음 졸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제 말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도 10년 동안 평탄하게 온 게 아니고요.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본인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 올해가 투자의 마지막 기회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반감기가 그게 공급 충격 이론이거든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중에 1960만 개가 채굴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톡 투 플로우라고 하는데 저량과 유량인데 새롭게 유입되는 양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량이 워낙 적으니까. 더 줄어들어 봐야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반감기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마지막이고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반감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 게다가 ETF가 승인 난 반감기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여태까지 미국 대선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맹과의 관계가 바뀌고 국제 질서가 바뀐다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항복해야 될 거예요.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판도가 변화되는데 미국이 얼마나 내용을 겪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물려있는 반감기다 보니까 또 이자율까지 낮춘대잖아요. 그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비트코인 투자해 보셔라. 다른 주식은 이미 고점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반감기 이외에도 가격 예측을 위해서 알아야 될 지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미국 이자율, 연준 이자율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산이 오를 때 이번에 같이 오른 거잖아요. 또. 그쵸. 예. 그래서 또 같이 다녀요. 한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또 같이 다닙니다. 앞으로도 같이 다닐 것 같아요. 올해가 그럴 것 같네요. 올해는.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가 그러면 뭐 거래소에 투자해라. 또 예. 코인베이스 같은 네, 거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에 그 다음에 뭐 채굴 회사. 채굴 업체도 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MSTR. 기업.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보법으로? 그게 뱅가드가 역설적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뱅가드가 MSTR TR. 주식을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이득을 많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맞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없었을 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 ETF였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주가가 오르고. 네, 그리고 그 주식은 그럴 수 있겠네요. 증권거래소에서 마음껏 거래하는 거니까. 비트코인 ETF랑 똑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인식이 있죠. 한 단계 건너면 더 믿음이 더 가나 봐요, 기관들은. 버퍼가 하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처벌할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채굴회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회사 경영자들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나 다 똑같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그냥 비트코인 사라. 채굴 회사는 근데 앞으로 좀 안 좋을 거라던데요. 채굴량이 갈수록 주니까.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 책의 맨 마지막에도 그걸 논증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굴 회사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인건비하고 전기료를 달러나 원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고의 채굴량하고 관계죠. 그래서 채굴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굴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규 코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또 갖고 채굴장을 보시면 느끼는데 데이터 센터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고성능을 내는 컴퓨터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열을 관리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채굴장은 단지 채굴 회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전력 회사예요. 전략적 전력 회사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할 텐데 전기라는 게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요. 전기라는 게 되게 그 무거운 에너지원입니다. 전기가 무거워? 이러면 물리학을 아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는 중동에서 한국까지 옵니다. 그 무거운 석유가. 네. 근데 전기는 못 와요. 전기는 생산한 지에서 멀지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무겁다. 네, 무거워요. 그래서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해야 돼요. 전기는. 그래서 전기는 무거워서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이 전략적 소비자가 필요해요. 전략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냐면 어떤 공장이 밤에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쉬고. 네. 그러면 낮에는 많은 공장들이 돌리기 때문에 전기가 비싸죠. 비싸잖아요. 근데 밤에만 돌아가요, 이 공장. 그러면 남들이 전기 안 쓸 때 쓰니까 싸죠. 이 공장은 이 전력회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그렇죠. 거예요. 그 전기를 사주니까. 왜냐하면 전력회사는 그 설비로다가 전기를 생산하면 버리거나 그 설비를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만 일하는 공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만 돌아가는 병원, 밤에만 돌아가는 공장이 있으면 밤에만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시간에 전기를 써요. 그 비트코인은요. 이상적인 공장이에요. 밤에만 틀면 돼요. 채굴을. 그래서 비트코인이 채굴이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말 맞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많이 소비해주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소비를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용도로서도 채굴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텍사스에서는 채굴 회사들이 텍사스하고 협력해가지고 전기 꺼주는 대신에 엄청난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 ESG 관점에서 수온이 올라가지고 물고기가 폐사했네 막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린피스라고 아시죠? 그린피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환경의 적이다라고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린피스의 어떤 신호에 따라갖고 비트코인을 공격해요. 그 환경론 쪽에서.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게 많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환원시키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린피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속임수라고 그러니까 그린피스는 워낙에 환경 극단주의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 문명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로 복귀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 산업을 허용하는 쪽 기술이 근본적인 그 차원에서 자체를. 용인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도와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범죄예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린피스가 틀렸어요. 전력 산업은 굉장히 무거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소비자들이 갖고 있어야지만 전력의 생산성 높아지고 전력 회사들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피크타임 맞춰 놓습니다. 피크 계절에 피크타임 맞춰 놓는데 평상시는 이만큼 안 쓰거든요. 버리는 거야 다. 맞아요. 이걸 써주는 대상 그 돈까지 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비트코인은 환영할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환경 문제 가지고 거는 문제점 중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딱 하나만 유효해요. 소음.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비트코인은 소음을 유발한다. 그거는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싸죠. 전기를 쓰는 거는요. 비트코인이 전기를 써서 채굴하는 거는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AI를 모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체해서 앞서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도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개별적인 국가들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늘 내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커피 사 먹는 데 쓰진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점점점 이제 기초공사 끝나고 있는 신도시와 비슷해서요. 이 기초공사가 이제 끝나서 우리 눈에는 지금 건물이 안 보이니까 이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빠르게 고층 건물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1900년대,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붐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되면서 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그 꺼지고 나서 다 데뷔했습니다. 존재감이 드러나거나.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그 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인터넷 붐이 꺼지고 나서 나타났거든요. 구글 같은 것도 야후에 의해서 존재감이 없다가 인터넷 붐 끝나고 나서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AI도 우리가 뭐 AI 얘기는 우리가 이세돌 때부터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이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AI 때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니까 엔비디아가 막 주가가 폭등하고 하는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통역 번역시키고 하는 시절이 오겠죠. 비트코인도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눈에 보건 안 보건 간에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한 어떤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업들 간의 계약이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국가 차원에서도 빨리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 보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기업들이 하도록 좀 놔둬서 어떤 사람은 잘못 판단하니까 실수를 하고 하지만 할 사람들은 해서 그거를 성공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룰이 되고. 비트코인이 인류의 삶을 또는 인류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비트코인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세계 정부를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그 정치 단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쓰고 있는 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넘을 때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통일이 되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실 각국의 재량권, 국가 권력이 많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국가 엘리트들은 비트코인 싫어해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 영역이 줄어드니까. 근데 150개의 국가들 중에 약탈적이지 않은 국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여 개의 국가는 재량권을 안 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제국주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가 있는데 그 국민국가들이 화폐를 남용하니까 각 국민국가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그 시민들은 불을 아무리 모아봐야 화폐 개혁하면 다 날아가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으로 다 그렇죠. 삭제당하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해서 연장선에서 쭉 그려보면 비트코인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비트코인이 기존의 질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행의 자유는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해적을 없애자서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항공모함이 해적을 잡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오바마 2기 때 피보트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그 네, 중동의 함대를 하나 기억나요. 빼갖고 아시아로 넣었어요. 중동의 힘의 공백이 한 10년쯤 가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마스라는 어떤 조직을 쥐어패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반도를 건너갖고 수에즈 운하까지 막히고 있거든요. 후티 때문에. 그렇죠. 중동이라는 정세가 이렇게 복잡한데 수에즈 운하가 막히거나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거는 미국이 아니에요.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유럽으로 물건 보내는 게 보름씩 돌아가고 그렇죠. 호르무즈에서 석유가 와야지 돌아가는 경제들이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이거 우리 문제 아니야. 그거 니네 문제잖아.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왜 안 하냐? 이거한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확고하게 했을 때는 미국이 그 달러를 찍어내서 해군을 운영하면 미국한테 돈을 벌어서 물건을 미국한테 공급하고 미국은 종이에다가 좋은 잉크에다가 해가지고 한 달러로다가 그 물건 사고 대신 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줬어요.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미국의 이자율이 안정돼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달러만 생산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도 진지하게 해군력이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 사실은 이 시스템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와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사실은 조세 시스템을 제국주의처럼 노골적이진 않지만 달러 본위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적으로다가 우리나라 무역의 일부를 미국한테, 우리 무역의 당사자는 미국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냅니다. 저항이 심하겠죠. 근데 달러를 쓰면서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미국의 이자율을 낮게 만들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채권은 가격하고 이자율은 반대로 가는데 이자율이 낮다는 건 채권이 비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를 마음껏 발행해도 다 사준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마음껏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돈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처럼 어서 돈을 빼다가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 찍어내면 돼요. 복지했어? 복지. 고령화? 고령화. 뭐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채권을 안 사줘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네, 네. 미국이 해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트럼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히잖아요. 이렇게 도트를 연결해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런 논리거든요. 딱 이걸 정치적인 언어로 바꾸면 트럼프가 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자 나라인 독일, 일본, 한국을 지켜주냐. 그 대표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중국을 쥐어 패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네.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통화가 우리가 예상대로 저는 그렇게 예상 안 하니까 안 되길 바라지만 되면 미국은 노골적으로 세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자기네랑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믿어지는 유라시아에서 해군력을 철수할 건지 기로에 섭니다. 그게 이 다가오는 10년 안에 다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잃게 되는. 그래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역이 중개무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원거리 무역을 하잖아요. 중개무역은 가능하겠죠. 이익이 맞으면. 우리는 원유를 중국한테 삽니다. 중국은 원유를 파키스탄한테 사겠죠. 옆 나라한테. 근데 그것도 이상적인 거예요. 지역 깡패들이 제압을 하죠. 그래서 인도양은 인도가 먹고요. 남중국해는 중국이 먹고,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에는 일본이 먹고, 그래서 물건 옮길 때마다 세금을 내죠. 이게 인류가 이런 삶이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강 있잖아요. 독일의 라인강. 네. 라인강에서 500년 전에 어느 무역사인 기록을 남겨놨는데 세금을 40군데한테 뜯겨요. 라인강 수로를 타고 오는데. 세금을 뜯으려고 그 성주들이 전부 간문을 내려놓은 거죠. 라인강을 더 이상 수로로 못 쓰는 거예요. 돌아가죠. 그렇겠죠. 그게 좋아요? 아니, 그걸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 선택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발 깨어나야 돼요. 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막아요. 그걸 썼잖아요. 달러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동아줄. 그래서 그 책의 맨 마지막이 바로 이런 시대의 개인한테는 대안이 비트코인이나 동아줄이다. 세계화,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깨졌어요.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서구와 중국의 디커플링인데 곳곳이 쪼개진다니까. 이 디커플링 시대에 내가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그래서 그 책은 그렇게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인위적이고 이 세계가 깨지는 과정을 논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중동 전쟁 터졌고요. 중동이 터지고 나서 수에즈운하 막혔습니다. 제가 맡고 있어요. 단지 비트코인이 1억이 됐고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깨달았을 때 제가 준비되어 있었던 저의 세계관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옳다라고 증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비트코인을 부정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게 아니라 그 세계관하고 비트코인이 안 맞은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온실 속의 세계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80년 동안 누려왔던 세계가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세계는 지금 디커플링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순찰을 돌 돈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왜 비트코인과 지정학을 연결시키셨는지 지정학이 예민한 우리나라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더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나씩 비트코인을 갖는 운동을 펼치고 싶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한 가구당 하나씩 갖자라는 운동을 펼치다가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포기하고 내가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줘야지.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똑같이 하듯 포커해갖고 비트코인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알트들처럼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팔고 안 갖고 상장하지 않는다. 그래도 얼마든지 가격 갖는다.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노동을 하게 해서 나눠준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책에도 썼지만 사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안 팔고 어떤 유틸러티를 내세운 것도 아닌데 이게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한 다음에 나눠주면 가치를 갖는지 그걸 깨달아야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1달러를 넘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제로로 가지 않겠구나. 작가님 지금도 책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만약 쓰신다면 구상을 조금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근데 여러 가지 대 후보들이 있는데 10년 동안의 개인적인 어떤 소회나 마음고생한 거. 뭐 고생도 있으면 재밌었어요. 비트코인의 세계는 생각보다 깊고 넓고 심오하네요. 그럼요.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를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존과 삶의 방식의 변화도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진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은 독서인이고 작가입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발견했던 시점에 저는 한 20년 정도 독서를 해온 거죠.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저는 제 표현인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와, 나는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 최고의 지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이 무엇인 상관없어요. 그 전공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과 문과를 막론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공부한 부분하고 멀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현상 공부하면서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 보면 이 지적 탐구의 세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고 인문학, 경제와 과학을 아우르는 절대지성의 세계관.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아마 비슷한 질문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